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 수업 진행하는 전상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봤던, 시청을 했던 영상은 이제 최종병기할 이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이 영화 모든 학생들이 아마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영화가 좀 된 영화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보니까 케이블 TV 이런 데서도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배경은 아마도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병자호란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병자호란의 피해가 대체로 어느 정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아마 지난주 수업 내용 있죠? 강해군. 아마 지난주 수업은 이제 인조 반정 직전에서 수업이 마쳤는데 그 뒷부분, 뒷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강해군이 인조 반정을 계기로 이제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조는 그 기존의 강해군과 달리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가 하면 바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반면에 후금, 당시 힘이 강해지고 있었던 후금과는 거리를 두는, 좀 싫어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 후금은 조선과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갈등이 결말이 바로 오늘 수업을 하게 되는 병자호란입니다. 이게 지금 당시 인조 반정 발생해서 이후 지금 강해군이 인조 반정 이후를 계기로 해서 쫓겨나고 나서 조선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이 당시 시행하고 있었던 외교 정책을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당시 후금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세지고 있는 나라였죠. 반면에 명은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해군 같은 경우는 후금과 명 중간에서 줄타기를 굉장히 잘했죠. 그게 바로 지난주 수업을 했던 강해군의 중립외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강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던 인조는 강해군과는 전혀 다른 외교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었던 명과는 친하게 지내고, 사실 명을 좀 숭배하는 쪽에 가까운 거죠. 반면에 후금은 적대시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있는 명의 경우는 나중에 청도 등장하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성장하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금 같은 경우는 오랑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적대시했었습니다. 근데 인조가 왕일 때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건가 하면 조선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후금이 힘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반면에 조선이 숭배했던 명나라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 직전 조선이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병자호란 직전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 상황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그 국경지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후금군이 계속 명나라를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후금이랑 명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명나라가 후금을 상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명은 후금, 나중에 청으로 이름이 바뀌긴 하는데 후금 또는 청나라한테 계속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 계속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후금은 힘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그 후금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거는 금방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기는 할게요. 명과 후금과의 전쟁이 압록강 근처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의주 있죠? 의주가 바로 압록강 일대입니다. 즉 명나라와 후금 간의 전쟁이 이게 남의 나라의 문제만 아닌 거예요. 조선도 깊숙이 관련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인조반정은 이후 친명정책, 금방 설명했었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반면에 오랑캐, 즉 후금은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후금 같은 경우는 조선을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후금이 만약에 명나라와 전쟁에서 명을 침입을 했는데 만약에 조선이 자신들의 등 뒤에서 뒷배 즉 뒤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골치 아프니까 명나라와 전쟁을 하기 직전에 조선을 먼저 손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발생한 사건이 사실 뭐 후금과 조선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사소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병자호란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정묘호란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병자호란 발생하기 10년 전에 발생했던 이제 전쟁입니다. 뭐 병자호란만큼 조선이 큰 피해를 받진 않지만 이 정묘호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은 이제 후금과 직접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되기는 사실 이간의 난도 무시 못합니다.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그 조선에서 반란이 발생합니다. 이제 거기 이갈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갈의 난이 이제 조선 왕실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거죠. 이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일부 후금으로 가는 거죠. 후금으로 가가지고 뭐 인조가 강해군을 쫓아냈다 막 이러면서 조선에 대한 욕을 막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후금 같은 경우는 강해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그 인조 이전의 왕이었던 강해군 같은 경우는 후금 즉 자신들에게는 크게 적대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후금 인조의 경우 즉 강해군을 쫓아냈던 인조의 경우는 후금군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선에서 도망쳐왔던 병사들이 인조가 강해군을 쫓아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이 이갈의 난 발생 이후 조선의 상황이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도라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여기 동그라미 표가 있는 거죠. 이게 서해 북쪽, 여기 이제 평안도 일대인데 앞에 가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명군이 그게 있었어요. 즉 명나라 군대.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가 하면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명나라 군인인데 당시 금방 설명했다시피 명나라와 후금은 전쟁을 하면 후금이 백전백승이었어요. 명나라가 계속 지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시 명나라 군인이었던 모문용이 전쟁에서 몇 번 이기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모문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쁠 수밖에 없겠죠. 예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전쟁에서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쟁에서 한 번 이겼으니까 모문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문용이 이제 후금군이랑 전쟁을 해서 한 번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압록강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모문용 군이 명나라 군대죠. 얘들이 이제 조선의 국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 후금군이 얘들을 쫓아서 조선의 국경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압록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즉 당시 명나라 모문용 후금군 간의 전쟁이 조선까지 확장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문용이 조선 국경선 안으로 들어오니까 후금군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즉 모문용을 잡아야겠다. 제대로 공격해야겠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만약에 후금군이 다시 압록강을 건너와서 모문용을 공격하게 되면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모문용을 섬으로 이동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이사 갔던 장소가 바로 여기 가도입니다.
어, 모문용 같은 경우는 이 가도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제 후금군을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워낙 좋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후금군은 힘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문용 같은 작은 군대가 후금군을 가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문용은 명나라에게 거짓보고를 하는 거죠. 뭐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전쟁을 해서 후금군이랑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군량미 같은 걸 자꾸 달라고 그래요. 즉 가도라는 섬이 농사 짓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군인들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데에서 굉장히 이제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 짓게 되고 당연히 식량은 필요하게 되고 이 식량을 조선에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조선에서는 이제 모문용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들어주려면 막대한 쌀, 군량미, 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평안도 일대 세금을 따로 거두게 돼요. 즉 모문용에게 바쳐야 될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해서 세금을 거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모문용 할 때 모자예요. 모세.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모문용이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들이 이제 명가 조선 간에 계속 이간질을 한 겁니다. 이간질을 한 이유는 명나라한테도 우리가 후금이랑 전쟁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조선가의 사이를 나쁘게 하면서 명가 조선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거죠. 뭐 조선군한테 뭐 조선한테 뭐 좀 뜯어가고 또 명한테는 조선이 명예하게 전달될 걸 좀 중간에서 착복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참 특이한 사건인데 중개무역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지도가 보면 위치상으로 중국과 한국의 중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이 장소는 무역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모문용이라는 사람은 군인인데 전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간에서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도 사건입니다. 가도 사건은 쉽게 말하면 명나라 군대가 평안도 가도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후금과 조선 사이에 갈등을 촉발하게 된 사건,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도 사건은 사실 아주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사건인데 뭐 입안에 목에 가시처럼 조선과 후금 사이에는 굉장히 좀 귀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글인데 쉽게 말하면 모문용이 조선에게 뭐 요구했던 물건을 적은 거예요.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뭐 쌀 달라, 비단 달라, 뭐 이런 목록을 쓰는 건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 명단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묘라는 이제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뒷부분 병자호란 수업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때 나오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고요. 병자호란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란색 정묘 1627년 1월 여기 이 파란색 화살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과는 달리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즉 정묘호란이 발생하자마자 우주 용천을 통해서 쭉 들어왔던 후금군이 사실 평안도 일대에서까지만 내려오고 되돌아갑니다. 조선과 후금 간에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조선이 후금에게 뭐 요구할 것을 주고 뭐 더 이상 후금군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크게 번지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는 후금군이 쳐들어오니까 조선 왕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신하는 장소인 거죠.
여기 이제 강화도 이제 내부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금방 제가 설명했다시피 정묘호란은 후금과 조선 간 큰 전투가 사실 발생하지 않아요. 뭐 대규모 전쟁, 물론 전투는 있었겠지만 병자호란 특히 남한산성에서 발생했던 그 정도 규모의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협상을 빨리 맺어가지고 전쟁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선택했거든요. 뭐 조선도 굳이 후금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후금군 같은 경우도 전쟁을 해서 조선을 점령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해서 더 이상 조선이 후금을 적대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뭐 전쟁이 좀 빨리 단기간에 끝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이제 정묘조약, 즉 정묘호랑 끝나고 나서 조선과 후금이 맺었던 조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뭐 첫 번째는 뭐 청계, 뭐 연호를 명나라 연호를 쓰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인질, 뭐 당연히 조선 왕실의 왕자겠죠. 왕자의 인지를 보내라 뭐 이런 내용. 또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거예요. 형제국으로 지내자. 즉 후금과 조선은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자 이 내용이에요. 요 세 번째 사항이 중요한 겁니다. 요 세 번째 사항이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즉 정묘호란을 계기로 후금과 조선은 형제국이 됐는데 병자호란은 이 내용, 즉 형제국을 군, 신, 즉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바꾸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를 조선이 거절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게 될 병자호란 이야기입니다. 뭐 네 번째는 뭐 당연하겠죠. 조선은 더 이상 후금과 하약을 맺고 후금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명나라와 후금과 하약을 맺고 뭐 적대시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정묘조약에 대한 내용인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특히 중요한 건 세 번째 내용입니다. 형제국. 이게 나중에 병자호란 발생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성밖엔 온통 적들이 깔렸다고 들었다. 전하, 속히 남한산성으로 옥체를 피하소서. 세자를 보내라고. 세자저하를 물무로 보내지 않으면 화치는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전하! 명기는 지금 세자저하를 욕보이고 나아가 전하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지금 세자저하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살고자 한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그럼 또 어쩌라는 것이냐?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폭풍을 두렵지. 지수이보다 좀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발 공격을 멈추시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안에 모두가 살 수 있다. 금방 봤던 영화 예고편은 남한산성에 대한 영화 예고편입니다. 남한산성 이 영화는 최근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아마도 그 최종경기 하리에 비해서 좀 오락성은 좀 재미는 떨어지긴 하지만 아마 작품성 자체는 이 영화가 좀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조 그리고 조선의 왕실이 남한산성, 즉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청나라와의 갈등, 뭐 조정 대신들 간의 갈등을 잘 묘사해 둔 영화입니다. 병자호란에서 남한산성에서 발생했던 조선 왕실의 삶, 생활,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둔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꼭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특히 남한산성 이 영화에서 묘사했던 배경, 즉 병자호란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이 발생하고 나서 후금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 기존의 정묘 조약을 통해서 정묘호란 발생하고 나서 조선과 후금은 이제 협상을 맺은 거죠. 근데 그 조약을 후금이 위반하는 겁니다. 뭐 굴량아 내놔라, 병선, 즉 명나라를 침입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배를 만들어서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뭐 또 황금, 백금, 뭐 말, 군사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후금군이 압록강을 넘어오게 되는 거죠. 압록강을 넘어와서 압록강 일대에 있었던 조선 민가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구가 계속 발생하니까 조선 왕실에서는 후금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주 조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선의 자존심을 크게 상처내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형제의 맹약을 군신의 맹약으로 바꾸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금방 설명했다시피 정묘조약에는 후금과 조선은 형제국이었습니다. 즉 형제와 아우였죠. 근데 이때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군신, 즉 후금, 청의 군 임금이고 조선은 신하다, 이렇게 바꾸자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수업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조선은 정통적으로 후금을 오랑캐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시했던 대상이 힘이 세졌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형제, 즉 형과 동생까지는 참겠는데 군신 관계, 즉 무시했던 대상이 임금이 되고 자신들이 신하가 되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요구가 조선이 더 이상 후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후금과의 갈등, 즉 전쟁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금방 설명했던 부분이죠. 특히 형제의 맹약을 군신의 맹약으로 바꾸자, 이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쌓였던 조선의 후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병자호란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병자호란은 1636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12월 달, 그러니까 겨울이죠. 아마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막 눈 내리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병자호란이 실제 발생한 사건은 겨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쉬운 얘기를 하나 해주면, 왜 병자호란이 겨울에 발생했을까? 왜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발생했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시 청나라 후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마병,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을 타고 이동을 하려면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압록강이 겨울에 얼게 되면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반면에 여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죠. 강에 물이 깊어지면 넘어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름에 전쟁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전염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병자호란 때는 12월 추울 때 이제 꽝꽝 얼어버린 압록강을 말을 타고 넘어오는 거죠. 이제 병자호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병자호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보면, 당시 인조의 비였던 한씨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죽으니까 당시 후금은 뭐 조문객을 보내는 거죠. 그때 왔던 인물이 바로 용골대 마부태라는 인물입니다. 용골대와 마부태는 우리나라 역사, 즉 인조 반정, 뭐 이런 인조 반정 이후에 있었던 뭐 병자호란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잘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용골대 마부태 같은 인물.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조선은 후금과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상으로 왔으니까 뭐 막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아마 용골대 마부태가 문상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부위, 뭐
조의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당시 조선을 염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후금군도 눈치를 챘겠죠. 야, 제 조선이 뭔가 꿍꿍이를 있는 것 같아. 뭔가 쟤들이 우리를 한번 또 예전처럼 우리를 되게 막 적대시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아마 첩보를 통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제 인조 비였던 한씨가 죽게 되니까 용골대와 마부테를 보내서 문상도 할 겸 당시 조정 분위기를 알아봐라 라고 시켰겠죠. 근데 왔더니 용골대하고 마부테가 왔더니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차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 뭐 살해 위협을 느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용골대하고 마부테가 도주를 합니다. 한밤에. 도주를 하는 거죠. 근데 도망치게 되는데, 즉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되돌아가는 와중에 약간 좀 웃긴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당시 인조가 평안도 관찰사에게 공문서를 줍니다.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야, 저 후금군이랑 전쟁하게 될 줄 모르니까 조심해라. 뭐 준비 좀 해라. 뭐 국방 좀 튼튼하게 해라. 이런 공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거를 용골대와 마부테가 빼앗아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용골대하고 마부테는 이제 조선의 속셈을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죠. 아, 얘들이 예전처럼 우리를 적대시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차하면 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후금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당시 후금은 명나라와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기들의 등 뒤에서 조선이 만약에 침입을 하면, 침략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지금 눈치가 니들이 우리를 전쟁할 거, 즉 조선이 후금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조선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조선이 사과하라. 그리고 조선의 왕자, 그리고 전쟁을 하자는 사람들, 척하론자를 인질로 보내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조선은 이미 후금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고, 여차하면 전쟁 한번 더 하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후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전쟁이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후금은 조선과의 전쟁을 한번 해야 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조선도 더 이상 후금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오랑캐였라고 생각했던 후금을 임금으로 모시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되면서 조선과 후금은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움을 크게 경험했던 전쟁 중에 하나였던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금방 이거 제일 처음에 봤던 정묘호란 발생했을 때 나왔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정묘호란이 발생했을 때 후금군의 이동 경로, 그리고 병자호란 때 이동 경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선군의 이동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이 병자호란입니다. 이제 정묘호란과 달리 아주 깊숙이 들어왔죠. 여기 한성, 오늘날 서울쯤 되겠죠. 서울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즉 정묘호란과 달리 이때는 이제 대대적인 전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병자호란은 정묘호란보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왕실 강화도로 피난, 여기 나와 있죠. 전통적으로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전쟁이 나면 왕실은 항상 강화도로 넘어갔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화도 옆에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조선 왕실이 강화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죠. 12만의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다는데 12만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도 한 12만 정도가 되면 중소도시보다 더 큰 규모인데, 그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이 청나라,
후금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 전쟁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였고, 그리고 당시 청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로 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지휘했던 사람이 조선의 문상을 왔던 인물 중 하나였던 마부태라는 인물입니다. 요게 지금 옛날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양, 남한산성, 강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금방 설명했다시피 조선 왕실은 병자호란이 딱 발생하자마자 강화도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실 가족 중에 일부, 뭐 왕자, 공주, 뭐 이런 사람들은 강화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조선의 궁왕이었던 인조는 이제 좀 뒤처리 같은 거 좀 하고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처리를 하고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그랬죠. 근데 청나라 군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 나면 조선 왕실이 강화도로 넘어가면 장기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청나라는 굉장히 피곤해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선의 왕 인조가 강화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부대는 그 전쟁을 하지 않고 쭉 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한양과 강화도 사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인조가 딱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청나라 군대가 서울 인근까지 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조는 이 같은 상황이 되니까 강화도로 피신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궁궐에 있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이제 한 군데, 바로 남한산성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조가 여기 남한산성 그림입니다. 남한산성 뭐 가보신 친구분들도 있으실 텐데, 남한산성은 뭐 세계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고요. 굉장히 잘 보존이 되고 잘 만들어진 산성입니다. 방어시설이죠. 방어시설. 이거는 뭐 지형지물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만들어진 산성이고, 지금 보존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남한산성 내에서 조선의 왕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왕실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선이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라는 나라에 발생했던 뭐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 도록 하겠습니다.